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오늘은 특별히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바세의 신인규입니다. 신인규 대표는 다른 코너에서도 우리 방송 나온 적이 있잖아요. 오락관에만 나왔었죠. 네, 일석이조에 나오니까 어때요? 분위기 너무 새롭고 좋습니다. 더 자주 나오고 싶습니다. 그건 아시죠? 자주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올 수는 없는 네, 더 갈고 닦겠습니다. 시사본부입니다. 네. 자주 나오셔야죠. 자, 먼저 두 분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대통령실 김성희 전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합격 문제가 또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순신, 이동관, 김성희 현장 건들은 이제 세 번째인데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바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이렇게 신속한 처리, 최근에 뭐 여론의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뭐 그런 점도 있겠고요. 특히 학폭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학폭에 대한 어쨌든 우리 사회의 감수성 같은 게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특히 이제 공직 후보자들 자녀의 학폭 논란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은 낙마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논란이 있었지만 뭐 낙마는 안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거기 해소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스토리가 심각해요. 초등학교 3학년생이 초등학교 2학년생 둘 다 여학생인데 폭행을 했는데 전치 9주가 나왔다. 처음엔 그 이야기를 듣고 전 잘 안 믿기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학폭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교 3학년 정도에서는 그 정도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경우에서는 학폭이어도 진단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없고 나와도 뭐 2, 3주 정도가 최고인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전치 9주면 이게 골절 뭐 이런 그 복합적인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일단 이 스토리가 믿기지 않기 때문에 방치했다가는 이게 이제 여론의 이 역풍을 감당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신속하게 조치한 것 같고 아마도 대통령실 내에서 그 국감에서 이 얘기가 터져 나오기 전에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진단서가 나오면 교육청으로 통보가 돼요. 아하.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교육청으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김영호 의원이. 예. 그럼 당연히 교육청에서 이 정도 사안이면 비서관급 사안이면은 대통령실에 통보를 합니다. 때문에 국감에서 김영호 의원의 폭로가 나오기 전에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김영호 의원이 이것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제보를 통해서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MBC 이기주 기자라고 아시죠? 네네. 그 날리면 바이든 때 이 대통령실 직원들하고 논란 막 논쟁해가지고 그 쫓겨나다시피 한 그 이기주 기자가 페이스북에 이 사건 일어난 뒤에 글을 썼는데 본인도 제보를 7월 달쯤에 받았다. 아하. 근데 이제 사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연락이 안 돼가지고 보도는 못했는데 그래서 뭐 널리는 아니지만 이게 조금씩 알려졌던 거는 사전에 사실인 것 같아요. MBC 이기주 기자를 통해서도 알려졌을 수 있다. 신인규 대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사표 수리가 아니라 진상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김성희 비서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처리한 것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우선은 사실 이 학폭 사안의 좀 충격성도 있고요. 이것이 지금 그 처리되는 과정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바로 신속히 지금 사퇴를 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실 안에 있는 이제 민정수석실이 해체됐기 때문에 아마 그 기능들을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 공직기강의 그 감찰 부분이 조금은 좀 약화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무엇보다 도 지금 학폭에 대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왜 김승희 비서관은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그만뒀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리고 이후에 이 사안을 은폐하거나 뭔가 좀 무마하기 위해서 본인의 지위를 지금 좀 활용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배우자 분이 사실은 뭐 그 사진을 좀 받고 올린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위세를 보이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해서 이것이 그럼 학폭 사건에 맞는 처분을 그대로 받은 것이 맞느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사표를 수리한 거는 잘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요런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진상 조사는 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신인규 대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추가 피해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또 학폭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그런 진술도 있고, 김 전 비서관 부인이 사랑의 매라고 진술한 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의 매라는. 그리고 딸이 학교에서 출석 정지 조치가 된 날 부인이 SNS 프로필 사진을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했다.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는 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몇 가지 이제 확인된 사실로 비춰봤을 때 네. 이게 이제 권력의 위세를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좀 내비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어요. 앞서 신인규 변호사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딸아이가 출석 정지를 당한 날 그날 카톡 프로필을 대통령과 김승희 비서관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교체를 했다. 네. 그 엄마인 그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이. 그럼 그 카톡방은 이제 단체 카톡방이기 때문에 담임 교사부터 시작해서 다른 학부모들도 그걸 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위세를 과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랑의 매라는 것도 그 학폭위 회의 자료에 아마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전문이 물론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어불성설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을 상대로 무슨 사랑의 매를 그것도 전치 구주가 나오도록 때립니까? 잠깐만요. 이 사랑의 매라는 게 부모가 아이를 때린 게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을 때린 그걸 거고? 두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진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네. 참 어불성설이고 게다가 이게 징계 수위를 보면요. 학급 교체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학년이 다르다면서요? 네, 학년이 3학년, 2학년 다르니까 학급 교체는 사실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학폭에서는 퇴학 조치가 없답니다. 그러면 최고 수위의 징계가 강제 전학인데 그게 이제 분리거든요. 피해자 부모가 그걸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진단서가 나온 학폭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 징계는 교육청이 합니다. 해당 학교가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징계가 약하게 언뜻 보면 전치 구주가 나왔는데 상당한 트라우마가 피해 학생은 있을 텐데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사실상 안 되는 별로 의미 없는 학급 교체에 그쳤다는 데서도 뭔가 거기에 권력의 위력이 작용한 거 아니냐. 물론 이거는 뭐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정황상 비추어 봤을 때 네. 너무 약한 징계, 학폭의 심각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게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공직기강 조사 더 해야 되고 필요하면 감찰도 해야 되는데 사표 내면 이제 그 순간에 공직기강 조사나 감찰하는 게 중단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 자체가 은폐 시도다,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신 대표도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국민의힘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일찌감치부터 해왔던 신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 관련해서 도덕성을 제1의 기준으로 삼을 것,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대통령실에서 뚜렷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없다면 내놔라. 대통령실에서 수사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도 제기되고 있네요. 우선은 사실 그 학폭위가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자체 해결보다는 교육청으로 올라가가지고요. 저도 그 학폭위에 뭐 소위원장으로 참여해서 이런 거 그 지도도 해보거든요. 하다 보면은 가뜩이나 이게 좀 가해 학생에 대해서 처벌 필요성 내지는 훈육이 세게 필요한데도 그렇게 강하게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처벌보다는 좀 계도 차원에서 좀 더 잘 이끌어야 된다. 이 교육적 그 요소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가 더 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전 비서관, 그것도 대통령실의 1급 비서관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문고리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또 게다가 김건희 여사와의 또 친문설까지 나왔던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그런 여러 가지 그 피해자를 더 공포에 떨게 했던 이런 부분들은 전 충분히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도덕성이 제1의 기준이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말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후속적인 조치들을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행하라라는 입장을 전 지속하게 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과 변화 요구받고 있는데 자, 혁신위원장이 누가 될까 많이들 궁금을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연세대 의회 인요한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자, 일단 두 분께 짧게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고 의견을 더 깊숙이 여쭤보겠습니다. 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쌓여있는 그 여러 가지 과제, 병을 치료를 해줄 수 있을까요? 0점에서 5점 만점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 같다가 더 높을수록 5점, 가능할 것 같다가 낮을수록 0점으로 하면 몇 점일까요? 글쎄요. 저는 한 2점쯤 2점쯤 점수를 얘기하고 중간이 안 싶은데요. 됩니다. 잠깐 이제
신 대표 물어보고요. 신 대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0점에서 5점이잖아요. 네. 전 0점 하겠습니다. 그래요. 잠깐만. 그래도 인용환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건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대감이 높은데 아무런 혁신이 안 될 것이다. 우선은요 혁신위의 지위를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정권을 부여한다라는 워딩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실제 운영되는 걸 보면 우리가 알 겁니다. 저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인요한 교수에 대해서 이제 의사 출신인데요. 이분을 발탁한 것은 깜짝 발탁인 건 맞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 거의 경험이 전무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비근한 예로도 민주당에서 혁신위원장 그 법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노인 비하 발언 한마디에 그냥 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인요한 교수님도 사실은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고 상당히 좀 인품과 그런 덕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만은 이분이 과연 이 정치권의 문제의식조차 제대로 갖고 있겠느냐 저는 다소 회의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실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혁신위원장이라는 견장을 붙여주면 저는 역할 못하고 그냥 소위 말해서 바지 혁신위원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대로 말하면은 좀 액세서리 내지는 소모품으로 이분이 소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이런 행태의 정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지를 밖에서 꺼와가지고 정치권의 본질을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그냥 끝나버리는 저 이런 식의 혁신 아닌 혁신은 이제 좀 중단돼야 되지 않는가. 전 그런 생각을 좀 근원적으로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신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라는 인물보다는 지금 구조 자체가 국민의힘이 변해야 될 곳은 다른 지점이기 때문에 크게 성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죠. 쉽게 말하면 팔이 부러졌는데 지금 다리에다가 기부스 채워놓는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엉뚱한 해결책이고 이렇게 이미지 좋았던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미지만 소모되고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문법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는 거 아니냐. 매우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박 의원님은요. 아니 국민의힘 소속인 신인규 변호사가 저렇게 점수를 박하게 주는데 제가 너무 후하게 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 인물이 가는 어떤 참신성 또 그게 견인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이 여지를 저는 조금 더 주고 싶은데요. 이분이 그 정치 모르는 건 맞아요. 정치경 경험도 없고 네. 그 존경받는 분이고 사회적인 명사고 또 좋은 집안의 그런 그 출신이신데 이제 그것만으로 혁신은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저는 가능성을 그 부여하는 건 이분이 총선 출마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서대문 갑 공천 설도 나오고 본인도 지역위원장 뭐 이런 설이 나오는데 만약 본인이 총선 출마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절박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서대문 갑이 결코 만만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본인이 이렇게 이제 명성을 한국 사회에서 높게 쌓으신 분이 총선 출마했는데 힘도 못 써보고 떨어진다. 그러면 그 무슨 망신입니까? 때문에 자기 문제가 되면 사람이 절박해집니다. 이제 그런 절박성이 있다면 뭘 그 바꿔도 바꾸려고 해서 노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전권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 그동안에 그 두텁게 쌓여있는 기득권이 있어요. 제일 큰 기득권이 뭐냐? 영남 기득권입니다. 그거를 쳐낼 수 있느냐?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걸 쳐내는 변화에 도전해서 그게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면 저는 혁신위가 많은 걸 하지 못해도 상당한 성과를 남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영남 기득권에는 대표적인 윤핵관들도 포함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중진 험지 출마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영남은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을 사무총장 시키려고 그랬던 게 지금 영남 기득권의 실체 아닙니까? 지난번 이기인선에서 거론된 바가 있었죠. 네, 바뀌긴 했지만 네. 그걸 어떻게 손댈 수 있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거 손 못 대면 다른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너저분한 거 해봐야 혁신의 성과라고 보기가 어렵고 김기현 대표나 대통령실에서 과연 인요한 위원장한테 그런 권한을 혹은 그 지렛대로 인요한 위원장을 쓸 거냐 지켜봐야 되겠죠. 인혁신위원장이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도 사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해야죠. 그거 못하면 사실은 지금 혁신위원장 와가지고 뭐 조그만 확장도 못하고 본인도 총선 저렇게 나오면 떨어지는데 국정기조 변화해야 됩니다. 라고 물론 뭐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처럼 쓴소리는 하지 않더라도 바른 말 해야죠. 그거 안 하려면 뭐로 저걸 하겠습니까? 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것도 좀 다소 파격적이란 파격적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임명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구상인가
이건 혹시 전해 들은 이야기나 신 대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실제로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근데 뭐 전에 들은 거라기보다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죠. 이분의 추천으로 온 거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냥 답 없이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좀 취재가 더 필요할 거는 같고요. 저는 혁신위가 뭘 하는 곳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위원회는 말 그대로 당의 제도를 고치는 수준에 불과하고 또 혁신위원회라는 것이 안을 만들어도요. 그게 당에서 최고위가 추인을 해야 되고 그게 또 적용되는 데까지 또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인용환 교수를 통해서 당을 만약에 완전히 바꾸겠다. 뭐 지금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이분을요. 전권의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 사례를 봐서도 우리가 잘 알지만은 국민의힘은 선출직이라고 하는 당원들의 절대 다수가 뽑아 올린 당대표까지도 한 번에 물리쳐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용환 교수가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정말 천재적인 정무감각과 천재적인 정치적 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혁신위원장의 지위에서 공관위원장도 아니고요. 어떻게 영남 의원들을 갖다가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이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용환 교수가 아마 와서 이제 뭐 쓴소리 정도는 할 수 있고요. 아마 제가 시사본부 나와서 하는 비판 정도의 수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사당화의 움직임과 그 윤핵관들의 그 기득권에 대한 집착, 욕망 이런 것까지 저는 다 고칠 수는 없다. 이분이 의사신 건 맞는데 그걸 치료할 능력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박 의원님 저는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결국 혁신위가 이제 민주당 혁신인들을 보면은 뭐 간판 또 얼굴보다는 실질적인 이제 권한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도 혁신위의 위원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 공천과 관련된 혁신일 겁니다. 이것까지 넘겨주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권을 준다 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공천과 관련된 제도, 룰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그게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방향을 갖느냐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뭐 특히 영남의 다선 중진들 같은 경우에 뭔가 이게 마이너스 이 페널티를 준다든지 뭐 그런 어떤 제도적 방안을 정리를 하거나 근데 당내 네. 저항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때문에 이게 이제 공천 관련된 얘기가 혁신위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최재형 혁신위 같은 경우에 그 이준석 대표가 만들었던 그때는 총선하고도 한참 거리가 있었던 시점이었고 공천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쫓아냈다 이런 설까지 지금 돌아요. 그만큼 이게 이제 민감한 건데 인용환 위원장이 아마 혁신위원장을 내락할 때 이분도 어쨌든 자기가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서 이러저러하게 싸워왔던 그 저희 스토리가 있는데 뭐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없이 저걸 이 수락을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전공법은 김기현 대표가 물론하고 비대위가 들어서는 거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공법을 피해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김기현 대표도 바뀌어서 여기서 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본인 리더십이 계속되는 거죠. 아니면 연말에 또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보세요. 혁신위원회 만들었지만 뭐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그 밑그림이 드러나지 않아서 어떤 전권을 어디까지 인용환 위원장한테 부여했고 또 본인이 어떻게 행사할지는 지켜보자. 오래 지켜보지 않아도 된다. 한 주만 지켜보면 위원 구성을 누구로 하는지만 지켜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방향성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박은석 전 의원이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 당협위원장의 경우에도 방향성을 봐야 된다. 그냥 누가 혁신위원장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이다 얘기했는데 신 대표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거든요. 혁신위가 그러면 어떤 혁신 방향으로 가야 어떤 혁신안을 내놓아야 국민의 마음,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인용환 교수가 맞닥뜨려야 될 지금 과제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지금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영남에 있는 그 기득권 의원들을 다 쳐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쳐낸 자리에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더 센 사람들이 지금 내려온다라는 소문은 파다하거든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중고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전 인용환 교수가 뭔가 뛰어난 정치적 능력이나 정치적 배경이 있어도 이게 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전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저한테도 혁신의 방향을 묻는다라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재창당에 준하는 당의 황골탈퇴와 쇄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쇄신의 방향은 이 기득권은 결국 폐쇄성에서 오거든요. 그리고 경쟁을 회피하는 기득권이 좋아하는 무경쟁 이런 것들을 이제 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더 중도 확장성 있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더 열어가느냐 이거부터 해야 될 텐데 아마 인요한 교수가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매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하여튼 인요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혁신이 돼야 된다라고도 볼 수가 그리고 있겠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전권을 줬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요. 전권을 주면은 왜 이렇게 혁신위원장 구하기가 어렵다는 기사는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예요. 전권을 줬다 그러면은 아마 서로 손들었을 걸요.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사했다라는 것은 말은 정권인데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정권이냐? 이건 좀 생각해볼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권에는 공천 제도를 원칙을 정하고 설정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정권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룰 세팅과 그 제도의 모든 공천에 대한 것을 만질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뭐 대통령실의 그 네. 권력자들이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좀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이 복귀 일성이었는데 하나는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 또 정부 예산 원점 재검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친명 비명 간에 더 이상 뭐 징계 다툼하지 마라, 왈가왈부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 수위를 높였고 당 내로는 통합으로 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경제 민생을 키워드로 전면적 국정 쇄신을 촉구하면서 그 방안으로 내각 총사퇴를 얘기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야당에서 지금 시점에 나올 만한 얘기라고 보고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비서실이나 내각의 인사 문제가 하나의 과제예요. 지금 대통령이 과연 변했느냐, 변할 것인가, 국정기조가 달라지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두고서 설왕설래가 있고 일부 강서재보궐선거 이후에 전원 형식으로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뭐 좀 변할 수도 있겠네 이런 그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 그걸 직접 말해야지. 그리고 무엇보다 인사가 가장 큰 메시지인데 대통령한테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봐야지 지금 가지고선 변한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인사쇄신을 얘기한 것 같고요. 당내 통합을 주문한 거는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 긁어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지난번에 뭐 체포동의안 그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에 대해서 당내 강경한 이 일부 이제 강경 당원들의 요구 사항이 있긴 하지만 국회의원이 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한 표결을 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국회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조금 쓴소리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그건 민주정당이 아닌 거죠.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내 통합을 얘기하는 거는 원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정세에서 봐도 이제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그러나 이제 저게 궁극적인 화합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네. 공천이라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 절차가 기다리고 있고 민주당의 내년 총선 앞두고 가장 큰 난점은 뭐냐면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심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빈자리가 없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민주당 의원이에요. 현역이죠. 그러면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든지 정리하고 밀어내고 뭐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위해서 만약에 공천 룰을 손댄다. 이른바 이제 원외 친명들한테 유리하게 그 순간 당은 또 걷잡을 수 없는 내용에 시달릴 거여서 이재명 대표로서도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당내 통합의 과제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 대표는 어떻게 봅니까? 저도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일성은 상당히 좀 강경하게 정부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제안해 놓은 상태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민생 협치회담, 여야 회담을 또 제안받으니까 또 이재명 대표가 역으로 여야정 3자회담을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되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도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 대화에 주도권을 쥐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표가 방향을 좀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뭐 잘 둔 포석 아니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측의 제안에 대해서 화답을 할까요?
근데 이제 그럼 영수회담도 거부하고 여야의 당대표 회담도 거부한다 그러면 아예 여야가 그 대화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배석을 한 상태에서 단둘이 만나는 것보다는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양옆에 놓고 만나자라는 것은 뭐 격식에도 이거는 뭐 위배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안마저 거부할 만한 어떤 명분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찾을 게 없다. 그러니까 저는 좀 받을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 명분과 당위성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하고 돌아와서 받을까요? 아니 뭐 당위와 명분은 충분하죠. 네.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게 더군다나 여당이 소수인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형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민주당도 한 발 비켜선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당 대표와 1대1로 만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평가절하 했는데 그 평가절하는 사실은 여당 대표나 여당이 자초했어요. 김기현 대표나 여당이 사실상 뭐 바지사장 비슷하게 김기현 대표가 처신을 한 것도 맞고 그동안에 뭐 이재명 대표를 기회만 있을 때마다 비난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만나 주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자업자득이라고 보고 다만 어쨌든 국정이 뭐라도 하나 풀려야 되고 여야가 뭐라도 협치를 통해서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어쨌든 조금씩 다 한 발씩 물러서서 의미 있는 만남을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피의자 피고인하고 내가 어떻게 한 자리에 앉느냐 이 생각은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인 것과 야당 대표인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섞는 순간에 결국은 이제 국정을 한 발도 못 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예산 투쟁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예산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 되는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하려면 야당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만나서 재판은 재판이고 수사는 수사고 야당 대표 자격으로 이재명 대표와 협의하거나 혹은 타협을 볼 거나 이건 해야죠. 그래야 네. 정치죠.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자, 두 분께 1분씩 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종로 출마설입니다. 내년 총선에 한동훈 장관의 종로 출마 명분이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대표부터요. 저는 한동훈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고 국무위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정치적인 투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종로에 출마한다라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저에게 봅니다. 왜냐하면 명분은 제가 아까 그 국무위원의 신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동훈 장관도 뭔가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총선 출마가 될 것인데 지금 수도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종로에 출마하라? 이 얘기는 한동훈 장관 보고 정치 시작할 때부터 죽으라는 얘기랑 지금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생명을 길게 가져가고자 하는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명분과 실리가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매우 좀 낮게 봅니다. 아, 별로 얻을 이득이 없다. 박 의원님은요? 정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어도 정치하고 있잖아요. 국무위원 자격을 가지고서. 그거는 장관직 농단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저 정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같은 그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내려면 장관직 내려놓고 정치인이 돼가지고 정치하는 게 맞고 어디든 출마하시라. 근데 이제 종로는 지금 강서 재보궐선거 결과로 봤을 때 서울 전역이 지금 황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강남 3구 정도 빼놓고는. 근데 그런 정도의 승부수를 던질까? 그런 정도의 승부수를 던지면 국민의힘에 또 현역 의원도 있는 자리입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이제 지난 총선에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승부수를 던졌는데 자기 선거 운동하느라고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강남 3구 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출마는 하는데 강남 3구가 감동은 없는 거죠 그러면. 네, 높을 수 있다. 신인규 대표는 출마해봐야 얻는 이득이 별로 없다. 이렇게 두 분이 전달해 주는데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우리가 또 시간을 또 더 많이 기다려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